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뉴스마다 난리였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결국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건데, 지난 2005년에 이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요. 그 이래에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어제 발표를 한 거죠.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2005년에 도입한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말이 맞습니다. 전국 390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근데 공시가격 올린다고 하니까 세금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들죠. 네, 그래서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세금이 대체 왜 늘어나야 되는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지도. 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아무튼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집값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서 시세를 반영 못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매길 때 왜곡이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걸 조정한 겁니다. 일단은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평균 9% 상승했고요. 서울은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3570 끝번호 쓰시는 분이 공시가격 이야기 너무 헷갈려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나라에서 매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나라에서 매긴 가격과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하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확 올렸다가는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라든지 각종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액들이 함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또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네, 이게 마포, 용산, 성동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네. 강남 빼고 강북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 곳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네. 마용성 좀 특이하죠. 용산구가 35.4%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요. 마포구가 31.2% 정도 됐고, 그다음에 성동구가 한 22% 정도 됐습니다. 물론 강남도 공시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 35%, 서초구 23%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비싸면 비쌀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습니다. 지금 마용성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 서초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그만큼 고급 주택, 비싼 주택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공시가격 얘기를 하면서 공시가격 올랐다. 어떻게? 나 세금 막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나 건강보험료나 연금 이런 거 엄청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를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정부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원 이상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가 좀 늘 수 있는데, 15억 네. 이상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시세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대충 한 2%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시세 10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주택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8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10억이 넘는데 공시지가는 5억 8천에 잡혀 있었고. 네, 그런 가격이 주택이 있다고 치면 이게 올해 6억 3천만 원 정도로 올랐는데요. 네. 보유세 증가가 얼마나 될까요? 19만 원에 그칩니다. 이게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이 올랐는데 세금은 19만 원이 오른다. 네, 근데 사실 부동산 실제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른 거겠죠. 그렇겠죠. 최근 1년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시세 2억 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보유세를 9천 원 더 냅니다. 결국은 굉장히 비싼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다. 네. 물론 9천 원도 오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오르지는 않는다. 네, 근데 성승폭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네. 거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결국
나라에서 뭔가 운영을 하면서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연금,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잡게 돼 있는데 이게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잡는단 말이죠. 그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런 것들도 다 오르는 게 아닐까? 그러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보료가 뭐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건강보험료가 소득뿐만 아니라 뭐 집가, 뭐 자동차 이런 것도 계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 가입자 세금 재산 등급이 한 60개로 나뉩니다. 네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하. 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겠군요. 사실은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뭐 건강보험료, 또 그동안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 등이 한 40여 가지에 지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일종의 기준값이죠. 그렇죠. 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했던 것들이 다 단독 주택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를 한다고요? 네, 이 전국의 아파트가 1,300만 가구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발표는 4월 말에 이뤄지고요. 네. 근데 아파트는 단독주택처럼 한꺼번에 몇십 % 뛰어오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네. 물론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뭐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라든가 뭐 고가 아파트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그래도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실 그 정권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이 실거래가와 공시 가격이 워낙 차이가 컸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고 뭐 조세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런 움직임이 이제 첫걸음이 돼가지고 조금씩 현실화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뭐 보험료, 연금, 뭐 각종 보유세 막 뛰어오르면 서민들 너무 힘들어집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또 방안도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3일 그제죠. 그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대기업 대주주 이게 중대 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뉴스도 어려워요. 네, 오늘 브리핑 내용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도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는데요. 어제 그 보수하고 경제지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런 공세를 피면서 네. 뭐 이게 청와대가 추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자금 주인이 국민들한테 있으니까 국민들 이익을 위해서 주주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권 참여 이런 주주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 연금이 들어간 일부 대기업 그리고 한진그룹이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케이스가 지금 딱 한진그룹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예, 예. 총수들이 뭐 갑질에 물컵 뭐 던지고 뭐 네. 이런 갑질을 하고 횡령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 투자한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좀 손해를 입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이 중대한 탈법을 했을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사기업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논리로 기사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국민연금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각종 그 대기업들 중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거는 국민들의 돈이 들어간 건데 대기업들이 진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것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그렇죠. 국가가 주주권 행사를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국가나 정부가 제재한다는 건 또 이게 좀 자유경제 사회에서 맞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네.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굉장한 비난을 쏟아냈어요. 여기에 막
비판이 쏟아지니까 또 청와대 입장에선 다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제 좀 해명성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서 기업이 중대한 어떤 위법 활동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것이고 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사한다. 그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맘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참고해서 논의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게 또 국민연금 수탁 책임 전문위원회 또 어렵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할 때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렇죠.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반대 의견을 내서도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그 관건이 되는 것인데 네. 적어도 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에 대해서는 이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라는 게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엇갈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논란, 그 해명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뭐 익숙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격앙돼 있죠.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 이 조혜주라는 인물을 임명하게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나경원 대표가 굉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중앙선관위원이 장관급 인사입니다.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장관급 인사 중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어떤 첫 번째 사례가 된 건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또 문제를 삼은 게 이 조혜주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조 의원 임명을 반대했었는데 임명이 이뤄져서 보이콧까지 선언한 겁니다. 이게 캠프 출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복잡하죠. 예. 2017년 9월에 발행한 대선 백서에 보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 실무적 착오가 생겨서 백서에 이름이 올라갔던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지금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그래서 그때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인사청문회가 끝까지 열리지 않아서 임명장을 결국 수여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국회가 안 움직이니까 임명장 수여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재송부 요청까지 했는데 법정 시한 19일 경과했는데도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기다렸지만 무산돼서 안타깝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야당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 네. 자 야당에서 이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정치 편향된 인사가 자리에 앉게 되면 이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건데요. 선관위원이면 사실은 심판이 돼야 되는데 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입장인 거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빌리면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네.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릴레이 단신 농성에까지 돌입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지금 비판 상황이고요.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미루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야 각 당이 지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다시 또 아주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가 또 일을 하지 않겠군요. 네. 자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초계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방부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촬영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조영함 인근에 초계기들이 정공 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네.
네,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죠. 그렇죠. 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었죠. 맞습니다. 고도 150m 규정을 준수했다 이렇게 일본은 밝혔었는데 그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진 5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초계기를 열 영상 장비로 포착한 사진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어제 브리핑한 내용 그대로 고도 60m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는 초계기가 잡히고요. 네. 그리고 거리로 봤을 때는 한 540m 거리까지 근접 비행하는 게 찍혔습니다.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될게요. 540m면 제법 멀지 않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와 사람이 540m면 멀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전투기와 또 네. 바다 위에 있는 이 군함과의 540m 거리는 전투기예요. 휙 하면 옵니다. 이거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사진이 일본이 발뺌하지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위협 비행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완벽하게 발뺌하는 모습이던데요. 네, 새벽에 또 교도통신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이 공개한 사진을 봤다면서요. 우리 초계기는 위협을 가할 의도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글쎄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일본은 그 자국 주장을 미군 고위급하고 접촉을 해서요. 미국을 이해시키는데 조금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들 얘기를 이제 주변국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이 굉장히 강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경고 통신 문구를 지금보다 강한 표현으로 바꾸고요. 네. 그리고 일본 초계기가 만약에 위협 비행을 또 하면 주변에 작전 중인 우리 초계기를 출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우리 군의 어떤 대처가 좀 더 명확해지길, 또 일본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고 화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